다음 달 9일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선생님들 영상 띄워놓고 다른 인강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수능 시험도 12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재수생에 비해 학습량이 부족한 고3 수험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이틀 새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전체가 폐쇄됐고 의료진 등 관계자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부정적이던 미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가을철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쿄 도지사가 술집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박사방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성과 알리기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70여 년 교육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4월 온라인 개학과 수능 2주 연기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말입니다. 온라인 개학은 다음 달 9일부터 학년별로 차례로 시작되고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집니다. 아직 학교에 가는 등교 개학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유치원 개학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흑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사흘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3월 2일에서 총 4차례 연기한 겁니다. 개학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시 일정이 빠듯한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9일에 원격 수업을 시작합니다. 16일엔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에서 3학년이 20일 개학을 맞습니다. 원격 수업이 불가능한 유치원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등교가 가능한 날짜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서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등교, 출석해서 수업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해 12월 3일 목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9월 16일로 2주 넘게 미뤄졌습니다. 교육당국은 변경된 수능 시행일을 반영한 대입 전형 일정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도 불안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 방침에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교실. 수업을 듣는 건 학생이 아니라 교사들입니다. 당장 9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일에 맞춰 원격 수업 요령을 배우는 겁니다. 평소 IT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은 교사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시간 내에 내가 그 도구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에게 실시간 수업하듯이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학생도 잘 적응할지 걱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원격 수업을 경험해본 중학생은 0.26%, 고등학생은 0.35%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뭘 할지 모르는 거네요, 솔직히. 선생님들 영상 띄워놓고 다른 인강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은 더 걱정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수업 자료를 찾아보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못 찾아 들어갈까? 위에 영어를 써서 찾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컴퓨터를 모르잖아요. 킬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다 직장 다니고. 교육당국은 태블릿 PC 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저소득 소외계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완벽히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000명이 안 됐던 9.11 테러 때 희생자 숫자마저 넘어섰습니다. 최대 20만 명 사망설까지 나온 가운데 백악관은 코로나19의 악몽이 올 가을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병상 1,000개와 12개의 수술실을 갖춘 미 해군 병원선이 항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로나19로 아수라장이 된 뉴욕의 병원들을 지원하러 간 겁니다. I can't go to school because of the coronavirus. Got a big cough. I haven't been sleeping in over a week, to be honest with you. 뉴욕주에선 4살 어린이 환자까지 누적 감염자가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의사, 의대생들의 손까지 빌릴 정도로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As Governor of New York, I am ask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cross the country, please come help us in New York now. 백악관은 올가을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hope it doesn't happen. I hope it doesn't happen, but we're certainly prepared.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선임 고문은 민낯으로 SNS에 등장해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Stay at home, please do so. Each and every one of us plays a role in slowing the spread. 미국 보건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의료진의 필수품이자 공급이 부족한 N95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공주가 코로나19로 숨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조기가 개항된 스페인 마드리드 주 정부청사. 사망자가 7,700명을 넘긴 가운데 무기한 추모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필리페 6세 국왕의 사촌 누나인 올해 86살의 마리아 테레사 공주도 파리에서 투병하던 중 지난 26일 숨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왕실 인사 중 코로나19로 숨진 첫 사례입니다. 확진자는 8만 8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방역사령탑인 질병통제국장도 감염됐습니다. Un pico de fiebre, está muy bien, pero está haciendo aislamiento domiciliario dado su positividad. 스페인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Desde el 25 de marzo, sostenida de descenso de nuevos casos, que nos hace poder afirmar que si no estamos, repito, con toda precaución en el pico, estamos muy cerca de él.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은 이탈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Di tamponi realizzati che non è certamente inferiore rispetto a quello. 세계보건기구는 이와 관련해 공격적인 대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get down from the numbers, not just stabilize, requires a redoubling of public health efforts to push down. 확진자가 2만 2천 명을 넘긴 영국에선 왕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유럽 전체가 코로나19로 비상인데 느긋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입니다. 어차피 퍼질 바이러스 어느 정도 방치해서 국민들에게 면역이 생기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데 도박에 가까운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을 권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벚꽃 핀 시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Sweden is handling the crisis very good. It's partly because I don't think I could manage being inside the whole day. So I'm very happy that you can be outside. 카페와 식당에도 사람이 가득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나라 안팎으로 빗장을 걸어 잠근 이웃 나라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제외하곤 학교들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Jag vill betona att i dagsläget är det inte aktuellt att stänga förskolan eller grundskolan i Sverige.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은 스웨덴 역시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른바 집단 면역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1년 내에 백신 개발은 힘들고 확산 또한 막을 수 없으니
최대한 느리게 퍼지면서 면역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I mean, it's not possible to keep schools closed for 4 or 5 months. That will have drastic effects in many ways, not least on public health. 그러나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he Swedish government has taken through this epidemic, and especially because there is really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being put forward for these policies. 앞서 집단 면역을 추진했던 영국 정부 또한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늘자 다른 나라처럼 봉쇄로 돌아섰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면서 전 세계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를 하기 위한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라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손님이 줄에 달린 카트 안에 커피값을 넣어보내자 직원이 카트 안에 커피를 담아 건네줍니다. 출입문을 닫아둔 채 손님이 우편물 투입구로 머리카락을 밀어넣으면 드라이로 손질해주는 미용사도 있습니다. 이란의 한 빵집은 바닥에 선을 그어 손님이 서 있을 자리를 지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손님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사는 계속하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들입니다. And after government's guideline, we've created our own artificial social distance. 독일의 한 슈퍼마켓에는 안내 요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Sie einen Sicherheitsabstand von ca. 2 Metern einhalten. Der zweite Bereich ist dafür geschaffen, dass Sie in Ruhe Ihren Einkauf auf das Band legen können. Der dritte dient dazu, dass Sie Ihre gekauften Artikel einpacken können.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물리적 거리두기 방식을 적극 홍보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And we'll be managing our lines and the front door to allow proper 6 feet social distancing in our stores. We have installed plexiglass partitions for our checkers and pharmacies, and we'll soon be adding additional protective fixtures. 전 세계 26억 인구가 동시에 발이 묶인 초유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생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오늘도 78명의 확진자가 나온 일본 도쿄는 반문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쿄도지사가 젊은이들에게 클럽이나 술집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 술집 등이 몰려있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러자 도쿄도지사가 출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夜間から早朝にかけて営業しているバー、そしてナイトクラブ、酒場など、接客を伴います飲食業の場で感染したと多発している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술집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주말 외출 자제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 오늘 도쿄에서만 하루 최다인 78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본 누적 확진자는 2,8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청인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도박장 같은 곳은 빠져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선 아베 총리가 내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今の段階においてはですね、緊急言うとですね、ギリギリ持ちこたえて 아울러 긴급사태 선언은 일부 항목만 강제력이 있을 뿐 시민 외출, 교통 운행 자제 등은 요청에 그쳐 완벽한 도시 봉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도쿄를 봉쇄할 경우 한 달간 약 5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늘 한국을 포함한 73개국의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한에 파견됐던 의사들이 해단식을 하는 등 중국은 점점 코로나19 종식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재확산 우려 때문에 상하이 동방명주 같은 주요 관광지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열흘 만에 지어진 레이션산 병원. 병원 측은 우한에 파견된 의료진들을 위해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후베이성으로 파견된 의료진 7천여 명은 오늘 항공편으로 복귀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저장성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증상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최근 영업을 재개했던 영화관과 노래방 등의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상하이의 동방명주 등主要 관광지를 포함해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다시 폐쇄 조치를 내린 겁니다. 但是因为昨天晚上我们收到了国家电影局以及省电影局的一些通知，所以我们现在只有暂缓。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중국 당국은 6월로 예정됐던 대입 시험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무증상 확진자 현황도 매일 외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국내에선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사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선 확진자 7명이 추가돼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9살 여자아이가 감염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병원 직원과 간병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병원 8층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같은 층 담당 간호사와 간병인, 환자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8층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사망한 70대 환자가 일주일 넘게 머무른 병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8층 거기가 이제 내과병동입니다. 그래서 내과에 거기에 혹시라도 접촉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료진하고 거기에 간호사들은 다 자가격리를 오늘 시켰습니다. 의정부시는 추가 감염을 우려해 내일부터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등 2,5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 의사 1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을 느끼기 하루 전인 지난 28일에도 병원에 출근해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해당 병원을 폐쇄하고 의사와 접촉한 환자 56명과 의료진 등 총 142명의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의사는 미국 여행을 다녀온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어느 국가에서 오든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매일 7,000명씩 입국하니까 2주 지나면 10만 명에 가까운 자가격리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 많은 격리자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명이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입니다. 문제는 해외 입국자들이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1대 매칭이자 자가격리자 담당 공무원은 하루에 불시 확인된 거면 꼭 한 마디씩은 하자. 오늘 자정부터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무증상 장기 체류자는 집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 시설에서 14일간 머무는 겁니다. 하루 평균 입국자는 7,000명 안팎에 이릅니다. 격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만 명이 격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6배 가까이 폭증하는 겁니다. 자가격리자를 담당해온 지자체 공무원도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한 100여 명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좀 전에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피로도가 쌓였어요. 방역당국은 앞으로 해외 입국자가 점점 줄 것이라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폴란드인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 마스크도 안 쓰고 편의점만 19번을 다녀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형사 고발한 사람은 닷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폴란드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확진된 30대 폴란드 남성의 밀접촉자로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 수시로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폴란드 남성은 자가격리 중에도 반려견을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로 집 근처 편의점과 공원에 오갔는데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편의점 방문 횟수만 최소 19번에 이릅니다. 외출한다고 보건당국에 알리지도 않았고 마스크를 안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당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며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격리 기간은 물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도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 했다는 거에 더 화가 나죠. 구청이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한 식재료가 입에 안 맞다는 게 무단 외출의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또 마트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사고 나갈 수 있잖아요. 입맛 잡을 수 있으니까.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남성에 대한 조사는 치료를 마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와 강남구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내국인 2명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애국심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요? 어제 오산 미군 기지에서는 주한 미군 부부의 쌍둥이 아기 본토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미숙아 아기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자 미군이 수송기와 의료팀을 급파해 10,000km 떨어진 고국으로 긴급 이송한 겁니다. 긴박했던 모습을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젊은 부부. 아기가 손을 뻗자 부부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대구 캠프워커의 헌병대 장병으로 복무 중인 부부는 6주 전 영남대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정일보다 10주 일찍 나와 체중 1.1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치료실에서 머물렀는데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생아 치료실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주한미군은 가족 전체를 미국 본토로 이송하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기내병원 수준으로 개조한 C-17 대형 수송기가 오산으로 날아왔고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18시간 비행 동안 쌍둥이를 담당할 전문 의료팀이 급파됐습니다. They have extensive process and policies to put a flying ICU in the air and to deliver the same standard of care that we'd expect in a hospital. 하지만 코로나19로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As far as the parents, they've been on quarantine for about 3 weeks. We finished that testing this weekend before this mission was given its final green light. 쌍둥이를 태운 수송기는 10,000km 떨어진 미국을 향해 날아올랐고 현재 미국의 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체들과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팩트맨 제보창에도 이와 관련한 시청자 문의가 많았는데요. 강남모녀의 코로나19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냐는 건데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녀의 치료비 일단 정부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등에 규정된 조치입니다. 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확진자 9명도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먼저 확진자가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입증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남 모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28일보다 13일 앞선 지난 15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국가가 자가격리 강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의무 이행 대상자지만 그 이전에 입국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가 않아요. 이 때문에 서울시도 현재 치료비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법조계도 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치료비 방환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 이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가 강제되는 만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수사 소식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의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유료 회원 3명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수 여부와 상관없이 유료 회원 전원을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 중 한 명은 지난 12일 이곳 서울 동대문 경찰서를 찾아와 직접 자수했습니다. 지난 10일 박사방 이용자들을 모두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가입 회비가 70만 원인 2단계 박사방 회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 24일 조주빈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뒤로는 2명이 잇따라 자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온 이들은 자신들도 박사방에서 돈을 내고 동영상을 봤다고 실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가 좁혀오면서 박사방이나 N번방 회원 등의 온라인 법률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수나 모르고 가입하거나 다운받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를 많이 물어보고요. 지금 자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 전원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박사방 회원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신원이 확보된 유료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은 박사방의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2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아동,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증거가 담겨있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계속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인데 지금까지 20명 넘는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확인된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사실을 특정해가고 있습니다. 조주빈 일당이 벌인 범죄 혐의를 유형별로 나누고 가담 정도를 모두 분류할 계획입니다. 폭력행위 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수개로 특정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대부분 범행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물적 증거 확보가 여전히 난관입니다. 범행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 암호를 두고 조주빈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에도 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지 않으려 소파에 숨겼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조주빈의 변호사는 조주빈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개인 사생활 문제 등으로 휴대전화 잠금 해제 협조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는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방을 만들고 운영한 갓갓이라는 인물은 현재 경찰 수사를 피해 종적을 감춘 상태죠. 채널A 취재 결과 갓갓은 잠적하기 직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권을 물려주는 위임식까지 열고 성착취 동영상을 대거 유통시켰습니다. 부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N번방을 처음 만든 운영자 갓갓이 성착취 영상 공유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고단방에서 위임식을 연 건 지난해 7월 13일.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그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명의자가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도 기숙사 공용망을 쓰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까스는 곧 텔레그램에서 탈퇴할 자신을 대신해 N번방 운영권을 넘겼다고 선언했고 켈리라는 인물이 새 운영자로 지목됐습니다. 성착취 영상 공유방에 사람들을 초대할 권한을 마치 물건처럼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 최소 수십 개를 공유했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게끔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분산해 보관하려 한 겁니다. 안개수 가려진 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요? N번방 후계자 켈리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지만 가까스는 잠적 8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배모 씨는 19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 모습 강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의를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후속버스에 오릅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놀이대장 태범 19살 배모군입니다. 대장이라는 아이디를 썼지만 앳된 모습이 채 가시지 않은 고교생이었습니다. 배군은 일당 4명과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76개를 만들었고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다 지난해 11월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당들 모두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공범 1명과 함께 재판에 나온 배군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일당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성단체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수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까지 따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지원금을 받고 집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행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던 정부 말이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소득 재산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을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재산을 포함해 기준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물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소득 위에 다른 자산을 소득으로 반영하려면 복잡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상황이라 간략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은 불공평한 상황을 우려합니다. 글쎄요, 자산을 안 보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산 초객으로도 좀 따져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자산이라든가 월 수입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정밀히 이제 그 추후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집도 없고 겨우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걸 못 받는다는 거는 거기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혼란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분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생각이 달라 받게 되는 금액도 지자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20% 분담하는 방침에 불만을 드러내며 정부목 80%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중 80만 원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면 도민들이 정부안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홍남기 부총리도 오늘 시도지사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거를 병관에서 80%고 그 이상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예산 분담 없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면 지자체별로 셈법이 달라집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정 조달에 비상이 걸린 부산시는 정부가 국비로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다르게 예산을 분담하게 되면 중앙정부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액수를 놓고도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 서로 달라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국제유가가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유소가 할인을 하긴 하는데 소비자들은 유가가 떨어진 걸 확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조현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창 분빌 시간이지만 주유소는 한산합니다. 바로 앞 도로도 텅 비어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끊기자 주유소에서는 파격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유소 쪽의 매출 감소가 2월 대비 해갖고 한 30% 정도, 4월 달에는 한 40에서 50%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자 먹기식으로. 그나마 오 사장이 희망을 거는 건 떨어지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9.27달러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이 영향으로 캐나다에서는 한 병에 5달러가 넘는 맥주보다 기름값이 더 싸졌고 미국 시카고에서는 휘발유 도매 가격이 갤런당 20센트로 바나나보다 싸게 팔립니다. 국제유가 폭락 속에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39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400선을 밑돈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아직도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죠. 국제유가나 그런 걸 보면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이 어느 안 돼.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휘발유 기준으로 한 1,200원대 초? 이렇게 국제유가와 국내 간 차이가 나는 데에는 최근 불안정한 환율이 이유로 꼽힙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오른 환율이 유가 인하를 상쇄한 겁니다. 또 국내 휘발유 가격의 60% 정도가 세금이라 폭락한 기름값 반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시차도 있습니다. 크게 한 차례씩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 후에 유가에 반영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가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체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종 대회 참가 성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3 체대 입시생들, 체육대회들이 무기한 연기돼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김진 기자가 체대 입시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체대 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회들이 기약 없이 연기됐고 운동을 해야 할 훈련장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차질이 생기자 아예 올해 입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체대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고3인 진호는 이른 아침부터 혼자 축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훈련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 열렸어야 할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도 연기됐는데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고3 첫 대회였던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전학을 와서 대회 성적이 하나도 없어요. 대회가 다 무산돼가지고 지금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축구는 같이 훈련하며 팀워크를 다져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SNS로 서로의 훈련 모습을 공유하고 감독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드필더는 던져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쇼트트랙 등의 각종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체대 입시생들에겐 재수가 아주 불리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진로나 전공 자체에 대한 고민은 깊어집니다. 학교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딴 데로 입시를 하던가 아니면은 3부 리그나 그런 데 테스트 보고 축구를 할 것 같아요. 언제나 운동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체육고등학교는 한 달째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 단체 훈련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컬링부가 이용하는 빙상 경기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컬링 대회도 명확한 날짜 없이 연기된 상태여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8월 말에 수시를 위한 생활기록부가 마무리되는데 전 전까지 대회가 몇 개나 치러질 수 있을지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한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서울 최고 컬링부의 유일한 고3 학생인 윤우는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출신에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유망주인데요. 컬링장에 갈 수 없다 보니 자세 연습도 매트를 깔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톤을 투구를 하면서 자기만의 감을 찾아야 되는데 땅에서는 이제 스톤도 없고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감독님께도 영상 통화로 질문을 합니다. 네. 자세 연습을 매일 한 거야? 네. 골반 유연성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데 그 런지 자세할 때 좌우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좀 깊게 해줘야 되고. 계약이 연기되면서 같은 팀 선수들과 호흡도 아직 맞춰보지 못한 상태이고 윤우의 대학 입시가 걸려있는 대회는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학년 1학기 전에 다 실적을 따놔야 되는데 시합도 다 미뤄지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좀 불안합니다. 현 상황을 반영해 각 대학의 최대 입시 전형에도 무언가 새로운 방안이 조속히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을 했다가 회수를 했어요. 네. 본인들이 내놓고 왜 다시 철회한 겁니까? 네,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공약을 내놓고 보니 자신들 공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정책인데 북한의 위협에 총력 대응하겠다. 현재 훈련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미래통합당 공약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더불어시민당은 소수 정당들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내용을 자원봉사자가 행정착오로 잘못 접수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공약 중에는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탈퇴한 정당들의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엄청 황당한 일인데요. 더불어시민당의 공약 1호가 한일 민간교류 확대이고 2호가 페트병 100% 재활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불어시민당을 탈퇴하면서 독서를 퍼부었던 가자 평화인권당, 가자 환경당의 공약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형태는 일본 아베보다도 정말 더 나쁜 짓입니다. 네, 참 살펴볼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한 검찰을 상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띕니다. 네, 이게 다 논란이 될 내용들인데 이 선거에서 공약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게 단순한 이 자원봉사자의 실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흥미로운 건 더불어시민당의 실수를 가장 반긴 쪽은 친문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통일 정책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 사상 유례 없는 비례정당이 급조되다 보니 이런 황당한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막말 논란이 터졌는데 이번엔 미래통합당이에요. 어떤 논란이죠? 예,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고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은 논란이 커지자 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표현이 매우 거친데 저 진행자는 누굽니까? 네, 보수진영 유튜브 채널의 신의 한수 정치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네. 지난해에는 손혜원 의원을 향해서 오늘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제 꿈은 혜원이한테 10년 이상 무상으로 나라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게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당 차원에서는 사과 같은 게 없었나요? 네,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영향력이 커진 보수 유튜버들에게 당이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오늘 지역 비하 논란도 또 있었어요. 네,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시죠.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유승민 의원을 자신의 지역구로 초대한 정 후보는 겸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미래통합당은 이북 망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발언으로 큰 질타를 받았었죠. 오늘의 한마디는 입을 망총, 입을 잘못 놀리면 총선 망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국민들 다들 힘든데 정치라도 스트레스 안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때부터 음악과 율동이 곁들여진 시끌벅적한 유세전이 펼쳐졌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한 표를 호소하는 흥겨운 노래와 분위기를 돋우는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이 더불어민주당 유세에서 사라집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임을 감안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율동 유세는 최대한 자제하고 마이크를 잡고 하는 연설 유세도 횟수를 줄입니다. 무음 유세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송도 가급적 차분한 음악으로 골라놨는데 이마저도 못 쓸 수도 있고요. 로고송도 국민을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조용한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SNS 선거운동을 강화합니다. 총선 메시지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입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도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 내내 성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이 세 명이 일명 3인 4각 전략으로 후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돕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데요.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리자 민생경제, 지키자 대한민국. 강남을 찾은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제는 추락할 때까지 추락을 했고 소득은 줄어있는지 모르지만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경제의 세상적입니다. 후보들에게는 부동산과 세금에 포인트를 맞추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공정한 부동산 규제, 이걸 빨리 드러내고 시장과 공급의 원리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강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김 위원장은 오늘 하루 서울, 경기 등 5곳을 돌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선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26표 차 신승을 거둔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계시거나 제가 26표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종로 선거운동으로 바쁜 황교안 대표는 SNS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두 후보와 함께 오늘은 두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황 대표는 힘내라 해시태그를 붙여 나경원, 곽상도, 배현진, 이현주 후보 등의 선거운동 모습을 소개하며 공개 응원글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1인당 1억 원씩 주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죠.
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규모는 작지만 민주당이나 통합당도 경쟁하듯 돈 풀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자신들 성과라고 홍보합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게 정부의 지원금이 미흡할 수 있다며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감까지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지원금 지급을 매표형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지원 규모는 더 크게 부릅니다. 국민채를 통한 40조,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 그리고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100조, 합해서 240조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지금까지 언급한 지원 규모를 비교해보면 정부와 민주당은 약 145조 원, 미래통합당은 240조 원입니다. 다른 정당들도 퍼주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의당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00조 원을 우선 투입하고 3년간 추가로 150조 원을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5년 만기 50조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민생당은 1인당 100만 원씩,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18세 이상부터 1억 원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지원금 규모 올리기 경쟁에만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동아일보가 내일 창간 100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아일보의 100년은 국민들과 함께 해온 100년으로 언론사의 큰 족적이자 민족 전체의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아일보 100년은 기자 정신이 아로새겨진 100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일보가 3.1 독립운동의 민족 자강과 자각에서 탄생했다며 동아일보 기자 정신을 평가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피살된 동아일보 장덕중 기자는 언론인 최초의 순직이었으며 강직한 동아일보 기자들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서도 가장 앞장섰습니다. 또 동아일보 100년은 국민들과 함께 해온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산 장려운동을 펼치고 밀립대학과 조선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민심이 요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의 100지까지 국민들은 사랑했습니다. 고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해외 동포들까지 대지 저금통을 깨며 동아일보에 힘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동아일보를 응원했다며 동아일보 100년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100년, 국민들과 동행한 경험은 한국 언론사의 큰 족적이며 민족 전체의 자산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는 지금 동아일보의 책임과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신청 홀짝제 등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 정도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많아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등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약간 쌀쌀해지겠고요. 특히 모레 새벽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가 10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동해안 지역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아침 중부지방은 반짝 싸늘하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금 전 MBC가 보도한 채널A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C는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습니다.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채널A는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